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930억 광년짜리 거대한 빛의 거품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상의 80억 명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거품을 갖고 있는데, 그 거품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우주를 담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되는데 그 거품의 반지름은 46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면서 어떻게 138억 년 동안 빛 460억 광년을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착시도 말장난도 아닙니다. 법칙을 어긴 게 아니라 우주가 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우리 예상과 달랐던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수천 개의 별과 그 사이를 채우는 거대한 검은 공간입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리고 무한한 별들이 사방에서 빛을 내고 있다면 밤하늘은 왜 눈이 부시도록 환하지 않고 이렇게 캄캄할까요? 이 질문은 19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가 처음 던졌고, 지금도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는데 답은 의외로 명쾌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주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고 동시에 팽창하면서 먼 별빛을 희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주 자체가 무한한지 유한한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하게 유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 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465억 광년, 직경으로 치면 930억 광년짜리 완벽한 구 형태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930억 광년짜리 구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 떠 있든 당신을 중심으로 그 거대한 구가 형성됩니다. 이건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빛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관측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모든 관찰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주 거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80억 개의 서로 다른 관측 가능한 우주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물론 지구 크기가 우주 스케일에서는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이상합니다. 광년이라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까? 138억 년 된 우주에서 빛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38억 광년이어야 맞지 않나요? 465억 광년이면 빛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뭔가가 움직였다는 건데, 이건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우주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가 시속 40km로 전력 질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러닝머신의 벨트가 시속 100km로 뒤로 밀려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일정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데, 문제는 빛이 달리는 그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광속 불변의 법칙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빛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물질이 아니라서 이 규칙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어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빛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사이에 빛과 우리 사이의 공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빛이 1광년을 이동하는 동안 그 사이의 공간은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빛을 출발시킨 그 은하는 이미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빛 자체가 빠르게 이동한 게 아니라 빛이 이동하는 동안 무대 자체가 커진 거예요. 이 팽창의 원인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힘,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실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시공간이 다시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을 때 발생했어요. 방정식대로라면
중력 때문에 우주는 결국 한 점으로 수축해봐야 했거든요.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새로운 항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반중력 같은 것으로 중력이 모든 걸 끌어당기려 할 때 반대로 밀어내서 우주를 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죠. 그런데 192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뿌연 얼룩들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이걸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먼지와 가스 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밝은 게 안드로메다 성운이었는데 허블은 이 성운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었어요. 이름만 어렵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특별한 별인데 이 깜빡이는 주기가 별의 실제 밝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깜빡이는 속도가 느릴수록 별이 실제로 더 밝다는 뜻이죠. 그래서 깜빡이는 주기를 측정하면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고 실제 밝기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냈을 때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 안에 있기엔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안드로메다는 먼지 구름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완전히 독립된 거대한 별의 도식, 또 다른 은하였던 겁니다. 이 발견으로 우주의 크기는 순식간에 수백만 배로 커졌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은하 같은 게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허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 베스토 슬라이퍼는 이미 수년간 이 성운들, 이제는 은하라고 불러야 할 것들의 빛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허블이 이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블이 사용한 방법은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원리는 우리 일상에도 있어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 낮아지는 것처럼 빛도 광원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적색 편의라고 부르는데 허블이 관측한 거의 모든 은하가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주가 정적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을 두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장 필요 없어진 항을 방정식에 끼워 넣어서 정적 우주라는 선입견에 맞추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70년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98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먼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력은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니까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중력을 이기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힘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놀랍게도 이게 아인슈타인이 실수라고 버렸던 우주 상수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틀린 이유로 맞는 답을 냈던 거죠.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 에너지가 빈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우주의 구성 비율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 별과 행성과 은하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까지 전부 합쳐봐야 우주의 고작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암흑 에너지가 68%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공간이 팽창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간이 2배로 늘어나면 암흑 에너지의 총량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빈 공간이 커질수록 그 사이를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력과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운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은하들을 한데 모으려 하고 암흑 에너지는 은하들 사이의 공간을 찢어 발기듯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암흑 에너지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지금 속도로 팽창이 계속되면 먼 미래에는 우리와 중력으로 묶인 은하들만 남고 나머지 은하들은 빛으로도 닿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가 영원히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주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고립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미국의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 약자로 DSI라고 불리는 관측 프로젝트가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1998년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이 될 거예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우주 팽창이 미래에 느려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우주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빅뱅을 거대한 폭발로 상상합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터져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그림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빅뱅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폭발이라는 뜻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빅뱅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폭발이라기보다는 공간 자체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빵 반죽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건포도가 박힌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반죽 안의 모든 건포도는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어떤 건포도가 폭발의 중심인 게 아니라 반죽 전체가 늘어나면서 모든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커지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의 중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곳이 중심이었고 모든 곳에서 팽창이 시작됐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팽창 시기가 있었습니다. 0.000 하고 0이 36개나 붙는 찰나보다도 짧은 순간 동안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어요. 이 스케일을 이해하려며 모래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빅뱅 이전의 우주가 모래상자 크기였다면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그 모래상자 안에 모래알 하나하나가 은하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요. 이 급격한 팽창이 초기 우주의 모든 불균일함을 쫙 펴버렸고 그래서 오늘날 우주가 이렇게 균일하고 평평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빛이 전자와 계속 부딪혀 멀리 가지 못했거든요. 38만 년이 되자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해서 수소 원자를 형성했고 빛은 드디어 탁 트인 우주를 가로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138억 년 동안 우주와 함께 팽창하면서 파장이 늘어나 지금은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리 주변 사방에서 감지됩니다. 이게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예요. 중요한 건 이 배경 복사가 어느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만약 빅뱅이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었다면 배경 복사는 특정 방향에서 더 강하게 와야 합니다. 폭발의 중심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완벽한 구 형태로 둘러싸고 있어요. 이건 빅뱅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배경 복사를 열 지도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검색하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인 타원형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마이크로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파란색과 노란색은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오늘날 우주의 구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배경 복사에서 온도가 살짝 높았던 부분은 물질 밀도가 조금 더 높았던 곳이고 그 부분에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물질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결국 은하와 은하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은하들이 우주에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고 거대한 그물망처럼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이유가 바로 138억 년 전 배경 복사의 그 미세한 얼룩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38억 년 전에 방출된 이 빛을 우리는 왜 볼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밤하늘의 검은색에 있습니다.
그 검은색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눈의 한계 때문입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빛도 파동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물결의 높낮이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멀리 갈수록 물결은 점점 퍼지고 약해지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빛은 우주 팽창 때문에 파장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적외선, 더 나아가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적외선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야간 투시경이 바로 적외선을 감지해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야간 투시경으로는 빅뱅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감지하는 적외선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나오는 파장이 조금만 늘어난 빛이에요. 우주 끝에서 오는 빛은 그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늘어나서 마이크로파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걸 보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을 볼 수 있어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저 검은 허공으로만 보았던 곳에서 수만 개의 은하를 찾아냈어요. 2024년에 제임스 웹은 빅뱅 후 2억 9천만 년 된 시점에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건 우주 나이의 2%밖에 안 되는 시기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이보다 더 먼 은하가 또 발견되면서 기록이 갈아치워졌습니다. 이 발견들이 충격적인 이유는 우주 역사의 그렇게 이른 시기에 이미 이렇게 밝고 큰 은하가 존재했다는 게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론대로라면 은하가 형성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하는데 우주가 태어난 지 3억 년도 안 돼서 우리 은하 수준의 밝기를 가진 은하가 존재했다니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초기 암흑 에너지라는 가설입니다. 앞서 설명한 암흑 에너지의 특별한 버전인데 초기 우주에만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진 형태의 암흑 에너지가 은하 형성을 급격히 가속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밤하늘의 검은색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눈의 한계이고 우리 기술의 한계이고 아직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본 검은 하늘을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들여다보니 은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도 볼 수 없는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크로파로만 볼 수 있는 우주의 벽, 그 너머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930억 광년의 거품은 어쩌면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전체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최소 250배, 어쩌면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올려다보는 밤하늘은 거대한 태평양에 떠있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작은 물방울 안에서 우주의 시작을 읽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138억 년 전의 빛을 잡아내고 은하의 탄생을 목격하고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까지 측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방울 바깥 우리 거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